2019년 11월 26일 밤 9시 30분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그러니까 장진호 전투가 있었던 날입니다. 6.25 전쟁 중에서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중공군이 관여한 이후에 흥남철수까지 쭉 이어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중공군은 그 인해 전술로 훗날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국공 내전에서 다져진 전투력이 막강한 중공군 정예 부대가 북한군 편제에 들어가서 개전 초기부터 이 38선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선봉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인민군이 7개 사단이 3주 만에 남한까지 다 점령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밀고 내려오는 거죠. 이 6.25 전쟁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소위 그 사람 이름을 딴 애치슨 라인을 만들므로써 북한이 김일성이가 오판을 하고 일어난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좌익들은 그렇습니다. 남한의 좌익들은 북한을 비호하는 남한의 좌익들은 몽군포 전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빌미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온갖 말로 남한이 먼저 쳐들어가거나 남한이 빌미를 줬다라고 북한을 두둔하다가 이제 그게 다 먹히지 않게 되니까 최근에는 또 애치슨 라인을 미국이 그음으로써 북한이 오판하고 먼저 침략하도록 한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해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 말장난하는 거 보면. 근데 그 소위 애치슨 라인이라는 거는 딘 애치슨 국무장관의 실수라고 결과적으로는 실수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 엘저히스라고 하는 소련의 간첩이 관여했다는 게 훗날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지목한 미 국무부 내외 소련 간첩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명단 속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엘저히스인데 천재였습니다. 머리 좋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보면은 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사람인데 머리가 엘리트인데 말이지 뭘 못하겠어 막 이렇게 말하는 대가리가 깨져도 대깨문이라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김일성 종합대학교도 있고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헛고라지가 되는 게 아니라 통찰력 없고 잘못된 설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엘저히스라는 간첩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경향신문에서 봤나요? 메카시 의원의 공산주의 선풍 사건은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지금 사실로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 그게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고 이 교수는 정말 내가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또 국민들 선동하지 않도록 잘근잘근 씹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3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의 시리즈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어쨌든 이 메카시 의원이 밝힌 그 명단이 지금 과거의 동덕의 슈타지 문서처럼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되고 난 뒤에도 분명히 수많은 간첩 명단이 우리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오히려 그것으로서 반발 에너지로서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잠깐 엮기로 빠졌던 걸 다시 돌아오자면은 이 책을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The Coldest Winter라고 하는데 아주 추운 전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6.25 전쟁의 발발 때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중공이든 미국이든 전쟁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비화까지 그렇게 연결하는 것까지 마무리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라고 하고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까지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책은 군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 지도의 기호 해설부터 부대 식별 기호까지 부대 병과의 기호까지 왜 작전병 출신들은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끊고 작전 현황판에 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X자를 끊는다거나 동그라미로 점을 찍는다거나 이런
심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소개되고요. 부대 단위, 무기와 화기 이런 단위까지 다 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예, 장진호 전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자주 거론되었다. 제1해병대가 다른 부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엄청난 숫자의 중공군에게 에워싸였다는 소식이 워싱턴을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결국 중공군의 손에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오마르 브래들리 역시 이들의 운명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했다. 제1해병대가 후퇴할 무렵 이들을 에워싼 중공군은 6개 사단 규모로 대략 6만여 명에 달했다. 스미스는 해병대가 흥남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주간 적군 7개 사단 및 3개 사단의 일부 병력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기억했다. 중공군 사망자는 4천여 명, 부상자는 2만여 명 정도였다.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어진 중공군 간의 대접전에서 해병대 사망자는 561명, 실종자는 182명, 전투로 인한 부상자는 2,893명이었다. 그 밖에도 전투에 3,600명의 부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대부분 극심한 추위에 심각한 동상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사망자가 561명, 부상자는 2,894명입니다. 미군이 6.25 전쟁 통틀어서 죽은 사람이 3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이 전투 하나에서. 마치 그 지역에서는 그런 추위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들은 만주벌판에서도 유독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곳의 강풍은 굶주린 야생동물에게 물어뜯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 다들 아주 오랜 옛날에 북극 가까이에 갔던 해병들처럼 면도를 하지 못해 덥수룩한 수염 위로 얼음 조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장진호 전투에 대한 사진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추위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추위를 견디면서 전쟁을 계속한다는 게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다. 전투 중에 해병대가 장진호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저널리스트의 질문에 스미스는, 여기서 나오는 스미스라는 거는 스미스 장군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인천으로 미군이 상륙해서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무장 해제를 했던 그 부대가 아마 스미스 부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후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예. 이런 어떤 기질은 이해가 하겠지만 후퇴한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흥남 철수를 하는데, 흥남철수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이 그리워서 반공을 하기 위해서 공산체제가 싫어서 내려온 게 아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철수 속에는, 인파 속에는 미군이 원자탄을 북한 지역과 중국 지역에 쓸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때 수세에 몰렸으니까 미군이 한 명이라도, 한 집안에 한 명이라도 나가라,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잠깐 올라오너라 라고 해서 내려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죠. 저는 문재인 씨 가족이 그때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또 문재인 씨 자기 입으로 그때 그 배가 아니고 나 다른 배였다라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 대한 비석을 미국에다가 지난 정권의 보훈처장이었던 박성춘 씨입니까? 맞나요? 그분이 그 예산을 거기다가 이제 좀 배정받으려고 하니까 극심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씨입니다.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미국 방문해가지고는 거기 가가지고 또 참배하고, 흥남철수가 아니면 지금의 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문벌구입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예요. 자, 그런데 저는 짧게 오늘 하겠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6.25 전쟁에서 자유진영이 져버리고 공산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김일성이가 이 한반도를 다 꿀꺽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턱도 없다고 봅니다. 소련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중공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고 난 뒤에 일본의 족보를 얹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듯이 김일성의 일족들
자익들은 평양이나 평양 언저리 어느 정도의 한 동네 정도를 자기들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고, 나머지 절반은 러시아, 절반은 중공의 아마 통치에 놓여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그 전에도 한일 합방이 될 때에도 만약에 일제가 여기를 안 먹었으면은 가장 유력한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확보를 해야 될 숙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 임진왜란 때도 일본과 명나라의 조선의 분할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김일성이가 다 공산화 시켰다고 해봐야, 여기는 잘 해봐야 중국하고 소련의 반반 식민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입니다만은. 그리고 당시에 계획도 있었던 원자폭탄을 중국 본토나 북한 지역에 써가지고 온전한 자유통일을 그때 이루었더라면 어떨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북진 통일을 고집을 했었거든요. 미군이 피곤해할 정도로. 미군이 이승만 대통령 제거작전을 계획할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35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하겠죠, 다 합치면.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러시아, 중국 포함해서 남미까지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죽은 게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원자폭탄으로서 잠깐의 희생은 있겠지만 전쟁으로 인한 희생은 물론 유감스럽습니다만, 희생자를 따졌을 때, 그 다음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역사의 시행착오를 생각한다면 저는 원자탄을 썼는 게 오히려 역사에서 또 인류에게 있어서 더 나았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운명에 있어서도 더 나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장진호 전투가 시작되었던 날을 기념 삼아서 6.25 전쟁에 대한 짧은 단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결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